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학생을 위한 딱 7일 수능 한국사 오늘 드디어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고대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라는 거는요, 선사시대부터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발해시대죠. 거기까지를 한번 다뤄본다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출제 경향이 좀 달라졌어요. 자, 22학년도 수능 이전까지는 세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요, 최근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두 문제씩 출제가 된다. 출제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근데 거의 공식화돼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돌아가면서 거의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한 문제죠, 벌써. 그 다음에 여기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또 사회문화까지 묶어서 그 중에 한 문제 합하면은 두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비파형 동검, 계급, 고인돌 모두 다 사유재산도 있네요. 청동기 관련 키워드죠. 간석기, 농경과 목축,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 관련된 키워드고요.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거저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조영 뭐죠? 네, 발해를 세운 사람이겠네요. 자,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러분들 보통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앞부분에서 집중력 가지고 공부하는 곳인데 좀 빠르게 넘어가도 되겠네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주로 먹고 살았고요. 이동 생활을 했죠.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을 이유도 없었겠네요. 그래서 막집 또는 동굴, 바위 그늘을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도구 한번 볼게요. 주먹도끼가 대표적인데요. 뗀석기를 사용을 했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우리나라 연천 정곡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석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냥채집 여전히 합니다. 신석기 시대도. 그런데 여기에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이 돼서 추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농경과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동하기가 좀 힘들기도 했죠. 농사짓는 땅을 짊어지고 이동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다. 그럼 이제부터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겠네요. 그래서 땅을 움푹 파가지고 꽃가를 세우죠. 그 집이 바로 움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만들 때도 좀 갈아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돌과 갈판이 대표적이죠. 간석기가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담아서 조리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토기도 만들어집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 무늬가 있는 토기죠.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생산량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면서도 남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청동으로 비파형 동검을 만들어 쓰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급이 발생했잖아요. 이 지배자가 죽으면 멋진 무덤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그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죠. 그리고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다 알다시피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에는 8조법, 8가지 법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한 3가지 정도가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고조선은 단군 고조선 시대와 위만 고조선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 위만 고조선 시대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조선은 결국 한 나라의 무제, 한 무제에게 멸망하고 마는데요. 멸망한 다음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구려는 고구려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 한강 지역에 있던 백제국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백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만 중에 진한 사루국에서 출발한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고구려에는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또는 이제 봄에 좀 쌀이 딱 떨어졌을 때 국가에서 쌀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갚아라라고 했던 일종의 뭐 서민 대출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요새로 치면 진대법 고구려라는 사실. 백제 유명한 금동대학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뭐 유물이라고 하면 금동대학로 또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근초고왕 때죠. 이때 남아있던 마한을 병합을 하고요.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국 원왕을 원통하게
전사시킵니다. 오, 한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완전 비상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에는 소수림 왕이 다시 소수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인재를 키워야 된다. 국립학교인 태학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죠. 율령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고등 종교였던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소수점부터 다시 시작한 고구려.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역을 정벌을 하고요. 이 당시에 신라에 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라의 뇌물마리간이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신라를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 아들인 장수왕, 이름 그대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제 수도인 한성을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게요?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죽습니다. 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장수왕 때 아빠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기 충주까지 왔었대요. 그래서 충주에다가 공덕을 새긴 고구려비를 세우죠. 자, 백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를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웅진백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웅진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을 해서 중앙 집권 통치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라 지증왕 때부터 조금씩 이제 중앙 집권화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지금의 울릉도죠. 우산국을 정벌을 해서 신라 땅으로 편입을 하기도 하고요.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리깐, 뭐 차차웅, 거서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제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한 사로국에서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버풍왕 때는 이제 율령이 정비가 됩니다. 율령을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옆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왕, 백제의 성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왕은 다시 수도를 웅진에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의 부흥을 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약속이 우리가 한강을 되찾은 다음에 한강의 하류는 백제가 갖고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갖는다라는 약속이었는데 진흥왕이 이거를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강 전체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죠. 화가 난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왕이 그 와중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이 신라에 대한 원한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강을 차지를 하고 대가야를 이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순수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다가 성왕이 전사하기도 하고요. 멸망하는 그날까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진흥왕 이후에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삼국 통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약간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한편 이때 중국은 수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에 2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크게 무찌르게 되고요. 수나라 다음에 일어났던 왕조가 바로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도 고구려를 정복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이 당나라를 또 무찌르고 맙니다. 자, 이제 삼국 통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단계.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어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군사동맹. 자, 두 번째는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대로 멸망할 수는 없다라면서 복신, 도침, 흑치상제 등이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를 합니다만 진압되고 말죠. 3단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라면서 안승과 권모잠에 의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완전하게 삼국 통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해가 바로 676년이죠. 앞으로 해도 676, 뒤로 해도 676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다음에 북쪽에는 발해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의 신문왕 한번 살펴볼게요. 신문왕이 즉위하던 해 김흠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즉위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땅이 넓어졌잖아요. 원래 신라 땅보다 통일한 이후의 신라 땅이 훨씬 넓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정비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왕이 신문왕이죠. 그래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수도 경주가 지방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5개의 작은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거를 오소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로 구서당 10정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를 합니다.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월급 대신에 일정한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거랑 비슷한데 노동력까지 갖다 쓸 수 있었던 노급이라는 거를 줬었거든요. 노동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거를 이제는 노동력 말고 세금만 갖다 써라라고 했던 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노급은 관료전에서 해당 땅 농민들의 노동력도 쓸 수 있는 것, 그거를 노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없앴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노동력은 갖다 쓰지 마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설치하기도 했었고요. 자, 다음은 발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모아서 이렇게 건국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당연히 있었겠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땅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세웠으니까 나라 이름은 달라졌을지언정 여러 가지 문화나 의식, 사고방식들은 다 이 고구려스러웠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국서에 고려왕이라고 그 발해왕이 칭하거든요. 이 고려가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발해왕들은 스스로를 고구려 왕이라고 또 인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추리를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 정효공주묘도 고구려 양식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중앙행정조직으로 삼성육부제를 실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당나라 제도를 본따 온 거예요. 물론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지만요. 그 다음에 지방은 발해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5개의 수도, 5경, 그 다음에 15개의 부, 15부, 그 다음에 62개나 되는 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5경, 15부, 62주. 이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뭔가 숫자가 되게 크죠? 그러면 큰 나라다, 발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땅인 등주를 공격을 합니다. 장문유를 시켜서 등주를 선제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전성기 때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바다 동쪽의 성스러운 나라라는 뜻이죠. 이 발해는 결국에는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고요. 지금 키워드, 발해 키워드가 다 나온 거예요. 대조영, 고구려 계승, 오경 15부 62주, 그다음에 해동성국, 거란족에게 멸망.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발해 관련된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의 사회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임신서기석이라는 곳에는 그 돌이에요. 돌.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인데 임신년에 두 청년이 서약한 것을 기록해 놓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임신서기석.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새로 치면 벽에다 낙서해 놓은 그 조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유학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 걸로 봐서 신라에서 이 당시에 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신문왕이 설치했던 국학, 이거 이제 유학 교육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국학 졸업생들의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거예요. 제도죠, 제도. 네, 여기까지 유학과 관련된 키워드였고, 이번에는 불교와 관련된 키워드죠. 불국사 석굴암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유명한 스님 2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불교,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고대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 됐나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